Are you alright? You're sitting back? But of course, why don't we meet our Pink Windmill kids? Hi, my name's Katrina. And my name is Hugh. I'm Sarah. I'm Emma. And I'm Joan to you. Hello, my name is Spencer. And my name is Lorraine. I'm Anthony. I'm Debbie. And my name is Abby. 자, 역사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또 열심히 들어주시는 우리 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역사 선생님 김효준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 2학년 학생들이 먼저 등교를 오늘부터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 한 9월 초반까지 중순까지 좀 조용했던 우리 이 중학교 복도와 교실들이 이제 조금씩 활기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 2주 뒤면은 또 우리 3학년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좀 멀어 보이죠? 네, 그때까지 여러분들 좀 건강히 잘 이렇게 수업도 들어주시고, 특히 온라인 수업의 출결 기준이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디 절대로 누락되지 않고 잘 출결하면서 우리 역사 수업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하다. 자, 드디어 우리가 조금 아는 부분이죠. 6.25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의 목차입니다. 총 오늘은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전쟁의 기운이 감돌다. 그러니까 전쟁 시작 전에 어떤 배경들이 있었는지 한번 그 부분들을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먼저 침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쟁이 진행이 되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요, 남과 북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다. 아무래도 전쟁 그 결과겠죠. 그래서 이 배경, 진행, 결과까지 큰 파트 3개 정도 나누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오늘 첫 번째 파트인 전쟁의 기운이 감돌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인 남북의 대립 심화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각각 설립된 이후에 남북은 굉장히 대립하는 그 상황, 서로의 그 마음의 갈등이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북이 38도선의 기준으로 남과 북은 서로 나뉘어져 있었죠. 자, 그래서 남쪽에는 미국, 그리고 북쪽에는 소련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 남과 북은 서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으르렁 이렇게. 그래서 자, 서로 상호 비난도 증가했을 뿐더러, 그리고 이 북이 38도선을 경계하고 있는 군인들 사이에서도요, 군사적 충돌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자, 오늘날의 휴전선은 이 철조망이 엄청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비무장지대도 꽤 거리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이 38도선이라고 하면요, 오늘날처럼 그렇게 잘 이렇게 꾸려진, 구성이 된 그런 경계선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상호 비난 그리고 군사적 충돌이 많아지면서요, 이런 와중에 미국과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전 세계 중에 가장 강력한 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싸우지는 않지만 서로 좀 사이가 냉랭했거든요. 예, 마치 한 커플이 싸워가지고 며칠 동안 연락 안 하는 거 있죠. 좀 약간 신경전도 버리고 굉장히 냉랭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 당시 상황을 냉전이라고 합니다. 차가울 냉자 써가지고요. 전쟁을 하지 않지만.
자,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이 냉전 분위기 속에서 이 남과 북에게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계속 강화합니다. 야, 너 이거 먹어. 너 이거 줄게.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야, 너희는 이길 수 있지? 북한? 뭐 너희는 나만 이길 수 있지?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서로 이 갈등은 점점 심해져 갔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른쪽 밑에 음식 사진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디진다 돈가스죠? 예, 한번 음식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자, 그런 와중에 북한은 이제 슬슬 무력으로 침략할 준비를 합니다. 바로 어디를? 남한을 말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북한 인민군을 창설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남한보다 더 빨리 어떤 군대를 구성하면서 이 무기라든가 그리고 어떤 군인들의 어떤 그런 전투 준비 상황들을 굉장히 빨리빨리 훈련을 시키면서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한 인민군을 창설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변에 있는 사회주의 나라한테 전쟁 지원 약속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었던 이 소련한테 이 비밀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이 북한한테 넌 내 거야. 아무 데도 못 가. 다른 데로 가면 부셔버리겠어.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약속을 맺고요. 또 소련의 굉장히 최신 무기들을 또 북한에 지원을 해주면서 북한의 전투력은 나날이 상승해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전쟁 지원도 약속을 받게 됩니다. 특히 조선인민군, 아까 봤었던 북한의 정식 부대였죠. 자,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 중국에서 활동하던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자, 중국은 특히 1949년에 공산화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넓은 땅덩어리 자체가 하나의 사회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소련하고 굉장히 친했겠죠. 자, 그러면서 중국에서 활동하던 이 조선의용군, 중국은 이 조선의용군을 조선인민군으로 합세를 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인민군의 숫자는 굉장히 커졌을 뿐만이 아니라 전투력도 굉장히 강했겠죠. 자, 그래서 이 전투력은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마치 이 전투 캥거루처럼요. 자, 그러던 와중에 이 북한의 침략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애치슨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미국의 딘 애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발표를 합니다. 자, 미국은 방어하려고 만든 선 밖에, 그러니까 이 미국이 방어하려고 하는 이 방어선 밖에 있는 국가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어. 그러면은 그 나라는 미국이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방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요. 자, 그래서 애치슨 라인, 이 방어선을 애치슨 라인이라고 이 태평양 지역을 부르면서요, 이러한 라인, 선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공개가 되는 거였죠.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이 애치슨 라인에 대한민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 사건인 거죠. 자, 이 태평양 지역까지 해가지고 이 알류산 열도, 일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까지는 애치슨 라인 안에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제외되어 있었던 거죠. 자, 이러한 선언이 발표되고요. 전 세계는 난리가 납니다. 특히 북한. 자, 북한의 이 당시에 수상이었던 김일성. 너무 좋아서 막 죽으려고 합니다. 왜냐? 이 미국의 방어선에 남한이 밖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너무 좋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봤죠? 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히히!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와, 이제 침략을 해도 되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 에치슨 선언, 그리고 이 북한의 이러한 어떤 선언에 따라서 침략을 하려고 했지만 이 북한이 하나 모르는 게 있었어요. 바로 뭐냐? 유엔이 뒤에 있었다는 사실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전쟁의 배경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남북 정부가 으르렁거리면서 비난이 굉장히 심해졌었죠. 자, 그러면서 38도선에서의 충돌은 굉장히 컸습니다. 자, 그리고 냉전 체제 속에서 미국과 소련은 남과 북의 경제적 지원을 굉장히 강화했던 거죠. 바로 이 냉전 때문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무력 침략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자, 북한 인민군 창설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서 소련과 중국은 전쟁 지원 약속을 하게 됩니다. 왜?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특히 소련과 비밀 협정을 맺습니다. 누가? 북한이요. 자, 그래서 최신 무기를 지원을 받고요. 자, 그리고 중국에서 활동하던 이 독립운동 군대 세력 있죠? 조선우영군이 귀국을 해요. 그러면서 조선인민군의 플러스 강화가 되는 거였죠. 자, 그러던 찰나에 틴 에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치슨 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바로 정부의 입장에서 말이죠. 자, 그래서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겠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이 남한을 마음 놓고 이렇게 침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던 거죠. 여러분들 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전쟁의 본격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 바로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다라는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남침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언제? 1950년 6월 25일 새벽 3시입니다. 자, 원래는 여러분들 이 당시에 한 나라와 나라 혹은 정부와 정부가 싸움을 하려면 보통은 선전포고란 걸 했었어요. 나 이제 너 치러 갈 거야. 야, 이따 쉬는 시간에 화장실로 따라와. 뭐 아니면? 야, 이따 끝나고 저기 뒤로 따라와. 야, 우리 한번 주먹 다짐 좀 하자. 야, 너의 볼에 내 주먹을 내가 날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미리 경고를 하는 거였죠. 하지만 북한은 이런 선전포고 없이 남한을 갑자기 기습으로 침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 남한에 있던 군인들은요, 또 휴가를 간 상태이기도 했고요. 나름대로 방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북한군이 38도선 넘어서 기습으로 남침을 했고요. 굉장히 이 훈련과 이 전투 준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 남한의 수도였던 서울로 진격을 했던 거였죠. 자, 이렇게 되면서요, 3일 만에, 진짜 3일 만에 이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당시 여러분들 여기는 광화문 지역에 있던 옛날 조선총독부 건물이었는데요. 서울의 정중앙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에 북한의 인공기가 걸려 있는 거죠. 자, 그랬다는 것은 이미 서울을 점령하고 우리가 여기 다 접수했다, 평정했다,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서 정부는 부산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특히 이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라디오를 통해서요, 국민 여러분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특히 이 정부가 얼른 또 피난을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국민들은 그래,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우리가 막을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어느덧 이 정부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 국민들도 당황한 나머지 급하게 짐을 꾸려서 남쪽으로 피난을 가게 된 거죠. 자, 점점 계속 밀립니다. 방법이 없어요. 계속 밀리다 보니까 결국 이 남한의 정부 그리고 이 남한의 군사력은 어디까지 밀리게 되냐? 바로 경상도 지역에 해당되는 이 낙동강 유역까지 세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북한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속전속결 빠르게 이렇게 침략을 했기 때문에 이
기세는 정말 남달랐어요. 이 기세가 정말 오를 대로 올라가서 와, 조금만 있으면 이 북한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겠다. 우리 이 한반도에서는 사회주의 국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그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거죠. 자, 부산 여기까지 이제 점령당하면 이제 이 정부는 사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굉장히 막막했던 거죠. 자, 점점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그리고 이 남한의 정부가 점점 이 막아내는 게 어려웠을 때쯤 마침내 유엔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북한의 남한 침략은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와, 이러다가 이거 전쟁이 또 발생하면 어떡하지? 우리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동아시아 지역에 또 한 번 거대한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야,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내린 결론, 북한의 남한 침략은 침략 행위다 라고 결론 내렸고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래서 우리 남한을 위해서 유엔군을 파병하자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 이 남한을 도와주기 위해 16개의 나라가 자신들의 어떤 병력을 한국으로 보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미국, 영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 남아공도 있고요, 룩셈부르크도 있고요, 에티오피아와 같은 아프리카 나라도 있는 거죠. 필리핀, 그리스. 자, 그러면서 자, 우리 이제 이 전쟁을 끝내자라고 하면서 한국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북한군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의 고민을 하던 찰나 이제 유엔군은 하나의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정말 엄청나게 적은 확률로 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바로 이 인천 지역에 병력을 투입하는 거였습니다. 바로 인천 상륙작전을 시행하는 거 말이죠. 자, 여러분들 이 앞에 보시면요, 이 사진을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 병력들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달려듭니다. 자, 근데 이미 해안가에는 북한군이 나름대로 이 방어를 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이 상륙작전이 무모한 작전이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 병력들이 앞에 있는 병력들 어느 정도 희생을 한 다음에 나머지 이 뒤에 있는 병력들과 함께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명피해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리고 실패했다가는 이 타격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게 되면서 이제 이 서울과 인천 지역에 유엔군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낙동강 지역도 다시 한번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한 지역에 북한군이 샌드위치처럼 끼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반격에 대한 내용들 계속 볼게요. 가자! 이렇게.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마침내 이 전세를 역전시킨 다음에요. 다시 한번 이 유엔군은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북한의 인공기가 이 조선총독부 옛날에 건물에 걸려있던 거 여러분들 봤었죠? 이제는 태극기를 다시 한번 세운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유엔군은 이러한 기세를 몰아서 이 북쪽으로 막 밀고 나갑니다. 쭉쭉쭉쭉쭉 밀고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세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 뭐 시험이라든가 혹은 뭐 면접이라든가 혹은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기세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엔군이 막 밀고 올라가요. 압록강까지. 이 추운 이 시기까지 해서 막 올라갑니다. 정말 이제는 이 유엔군이 승리할 것처럼 보였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압록강 근방에 있는 지역까지 가가지고 여러분들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 지금
군인들이 이 수통, 물통에 이 물을 뜹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압록강에 있는 물을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모시는 그 대장, 어떤 군인 상관들에게 압록강 물을 떠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통일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떠다 드린 거죠. 정말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이때까지는요. 자, 그러나 전세가 역전됩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중국군이 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말 또 나름대로 이 중국군은 중국에서 전쟁을 또 많이 하고 온 부대였기 때문에 이 전투력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자, 호루라기, 피리를 불면서 이렇게 으악 하면서 달려들었던 거죠. 자, 이제 통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유엔군 당황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또 기세가 역전이 돼요. 자, 중국군이 참전하고 북한에 협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이렇게 이 위에까지 올라와 있던 이런 상황 속에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바로 일사후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전세가 역전이 되었고요. 이 중국군의 이 엄청난 공세, 이 공격적인 기세에 따라서요, 유엔군과 한국군은 밀립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서울을 점령당하게 됩니다. 자, 서로 엎치락 뒤치락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쟁은 점점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원래 북한군의 목적은 뭐였냐면요, 북한군의 목표, 그 기습으로 침략을 해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 남한 지역의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유엔군이 참전하고 또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이 전쟁은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어 이 산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명피해가 있었던 거였죠. 자, 특히 이 38도선 부근,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울을 누가 뺐니 뺏기느니 라고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던 중에 이 38도선에서 이제 치열한 접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휴전협정에 대한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 거였죠. 자, 특히 이제 북한, 중국군, 그리고 유엔군은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전쟁 너무 길어지니까 조금만 쉬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냐? 이 유엔군과 이 북한군의 인명피해도 어마무시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여기 한반도에 살고 있는 민간인들의 피해 또한 엄청나게 컸던 거였죠. 그러니까 점점 전쟁이 길어지면 좋을 게 하나 없던 양측의 군대, 휴전회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 입장은 달랐죠. 자,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북조선 군대는 절대로 개성지역을 내줄 수 없습니다. 너희가 이걸 알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자, 유엔군 같은 경우에는 장난하냐 지금? 이런 식으로 서로 대응을 하면서 이 휴전회담을 점점 이어갔던 거였죠. 자, 이런 와중에 이승만 대통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회담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북진 통일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휴전협정을 반대합니다. 자, 북진 통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북쪽으로 전진하는 통일을 말합니다. 바로 무력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절대로 휴전을 인정할 수 없어. 야, 우리 한번 지금 너무 아깝기 때문에 북한군을 다 없애버려야 돼. 우리 밀고 올라가야 돼. 라고 주장하면서 휴전협정을 반대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군과 그리고 이 북한군, 중국군의 휴전회담은 지속이 되었고요. 정말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회담을 하면서도 전쟁은 지속됐었거든요. 자, 그래서 마침내 1953년 7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3년이 되는 해쯤에 마침내 휴전협정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을 쉬는 거였죠. 진짜 3년 동안 계속 전쟁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휴전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날에 여러분들, 우리 남한과 북한의 이 사이는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종료가 된 거 아니에요. 종전이 아니고요. 아직까지도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속적으로 이 남한을 도발하기도 한 거고요. 그리고 뭐 연평도 뭐 포격 도발, 뭐 천안함 뭐 이런 것들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 보면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남침을 하죠. 선전포고 없이. 자, 기습으로 남침을 했었죠. 자, 그러면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고요. 정부는 피난을 가서 부산에 가게 되고요. 낙동강 전선까지 이 남한에 있는 군대는 후퇴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한반도가 통일되기 직전에 유엔군이 참전하게 됩니다. 바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남침을 바로 침략행위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엔군을 한국에 파병하기로 한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전투였던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하고요. 마침내 유엔군은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세를 몰아서요. 압록강까지 진격하게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서요. 점점 유엔군이 승리할 것 같았지만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바로 일사후퇴. 자, 그러다가 전쟁이 장기화가 됩니다. 38도선 부근에서 지속되었던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양측의 피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휴전회담이 전개가 됩니다. 자, 하지만 이승만은 휴전을 반대하면서 북침 통일을 주장하게 돼요. 자, 그러다가 마침내 1953년 7월에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거였죠.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 파트, 이 마지막 파트인 남과 북의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이 길어지다 보면 이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자, 인적 피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남한과 북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유엔군, 중국군까지 포함해서 특히 근데 이 부분에서는 남한과 북한군을 좀 합산하면요, 대략 500만 명 정도의 인명 사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 피난민들이 여러 방향으로 피난을 다녔고, 그리고 또 민간인들의 학살, 또 피해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전쟁 중에 이 부모를 잃은 전쟁고아도 굉장히 많았고요. 자, 그리고 특히 오늘날까지도 이 아픔이 지속되고 있는 남과 북의 이산가족도 생겨난 거죠. 특히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잠깐 학생 시절에 이렇게 서울로 잠깐 내려와 오셨다가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산가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북쪽에 있는 그 가족들을 많이 그리워하십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물적 피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여러 건물과 산업시설이 파괴가 됩니다. 가뜩이나 일제강점기 시절에 또 그렇게 또 잘 사는 건 아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나마 지어져 있던 어떤 공장들 또한 이 총과 포격, 폭탄에 따라서 미사일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됐고요. 그래서 주요 산업시설, 또 주요 문화재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러한 피해에 따라서 이제 한국은 일어나지 못한다. 한국은 진짜 원시 시대야. 망했어.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했죠. 자, 그래서 어떠한 또 전쟁의 영향력이 있었냐면요. 남북 간의 불신과 대립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 북한이 그 이후에, 전쟁 이후에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자, 그러면서 틈틈이 이 도발을 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무장공비를 보내서 간첩을 보내서 침략을 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날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 휴전선을 두고 촘촘한 철조망을 세우고 대치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 통일은 점점 이뤄내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게 됐던 거였죠. 자, 우리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피해가 굉장히 많았죠. 많은 사상자가 있었고요. 수많은 전쟁고와 가족을 잃은, 그리고 이산 가족도 있었다는 거. 자, 그러면서 물적 피해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과 산업시설이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고요. 자, 국토, 농사 짓는 땅들도 굉장히 많이 황폐화가 되기도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쟁의 영향에 따라서요, 남북한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갈등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통일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시간 동안 6.25 전쟁의 어떤 배경과 결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1950년을 기점으로 남북한이 나뉘어지게 되고요. 오늘날까지 이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많이 이 아픔은 지속되고 있죠. 부디 여러분들 이 내용들 잘 기억하셨다가요. 우리가 과연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북한을 바라봐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업은 이제 이걸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퀴즈도 잘 풀어주시고 댓글도 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여러분들의 역선생님 김효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